차가운 겨울 바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비명처럼 파고들었다. 최고급 크리스털을 화병의 파편들이 갓빚은 대리석 바다 위에서 산산조각 난 채 절망적으로 뒹굴고 있었다. 서유진의 심장도 그 파편들처럼 조각나 흩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 강태준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잘 다려진 셔츠와 완벽하게 맨 넥타이는 이 살벌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단정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과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숨쉬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방금 내린 눈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성그룹의 최연소 전무자마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였다. 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안았다. 그 안에는 그와 그녀의 두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첫째 딸 하은이는 벌써 5살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2층 자신의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터였다. 이 모든 사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태준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은이는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당신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과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눈물이 뼈암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강태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경념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의 배를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보장은 있나? 당신처럼 능력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나를 붙잡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이제 다 끝났어. 위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알려주지.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집의 모든 것 내 것이니 당신 몸에 걸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그 말은 누진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헌신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고 사격의 화려함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데 충실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구두짝처럼 버려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손목시계를 한 번 쳐다보더니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손짓했다. 시간 없어. 10분. 그 안에 짐을 쌓아나가 경비원들을 부르기 전에 내일 아침 신문에 은성그룹 강전무에 추잡한 이혼 소송 기사가 실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자존심을 난 도질했다. 서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한들 이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끝만큼 무거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을 굳게 다무르고 흐느감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었다. 하은이의 방문을 열자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하얀 뼈 위에 그림자를 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딸아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이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혹독한 현실을 이 작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따뜻한 집에서 쫓겨나게 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옷장으로 향했다. 가장 두꺼운 겨울 외투와 목도리 장갑을 꺼내 아이의 몸에 조심스럽게 입혔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하은이는 잠결에 뒤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추워. 그 한마디에 유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잠든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고른 숨소리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리고 배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거실로 내려오자 강태주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서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에 폭풍 같은 상황은 없었던 일이라는 듯 그는 잠든 하은이를 안고 있는 유진을 헬끗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 문 너머 있는 그녀와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유진은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신기로 일분이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기억해도 당신은 이제부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현관 문이 열리자 하얀 눈보라와 함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안으로 몰아쳤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얇은 코트 한 장으로는 이 혹독한 추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하은이의 외투를 염려주며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었다. 묵직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광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지난 인생도 끝이 났다. 화려했던 은성그룹 전무회 안에서 유진은 죽었. 이제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한겨울 밤거리에 내몰린 철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지금 유진에게는 모든 것이 제 빛으로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그녀의 눈물을 감춰주었다. 품에 안긴 하은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다.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들의 집은 마치 동화 속 성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저 안에서 강태주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와 아이들의 존재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졌을 것이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매로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차라리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 한때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성공을 위해 바쳤던 자신의 청춘이 그의 아이를 낳고 이른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부정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걸음에 힘이 실려 있어 눈물이 멈추고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졌다. 그녀는 품에 안은 딸의 삶에 자신의 삶을 비볐다. 아이의 부드러운 살결과 따뜻한 숨결이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속삭여낸 듯 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동생을 지켜줄게. 반드시 그 다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귀함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영혼에 새기는 맹세였다. 강태주, 오늘 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모욕과 구르기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 바로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이라는 것을. 언젠가 당신은 오늘 밤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테니.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모습은 곧 타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의 불씨였다.
혹독한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절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유진은 무작정 걷다가 잠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냉기가 옷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의지할 만한 친구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강태준과 결혼한 이후 그녀의 세상은 오직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지갑과 휴대폰이 전부였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신용카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 카드들을 언제 정지시킬지 몰랐다. 그녀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치밀하고 신속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수많은 이름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 새벽에 선뜻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강태준의 아내인 서유진을 알 뿐 인간 서유진 자체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바로 그때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치 엄마의 불안을 감지하고 위로라도 하려는 듯 유진은 다시 한번 배를 감싸 안았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나에게는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은 이 추위를 피하고 하은이를 높일 곳이 필요했다.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어두운 도로로 연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그녀가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하은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차의 뒷문이 스르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반듯한 인상. 그는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강태준이 보는 사람일까? 남자는 그녀의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명함에는 대형그룹 회장 비서실 김민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형그룹 은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도대체 대형그룹 사람이 자신을 왜 김민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서유진 씨를 찾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차에 타시지요. 아이가 많이 추워 보입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품에 안겨 색색거리 잠든 하은이에게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대형그룹의 회장이 나를 왜 그녀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태도는 위협적이기보다는 진중하고 신뢰갔다. 무엇보다 이 혹한 속에서 아이를 더 이상 떨게 할 수는 없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다.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타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잠든 하은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차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출발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 아니면 기적 같은 희망의 서막일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다. 강태준이 닫아버린 문 너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의 끝에서 그녀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희망을 들어가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서유진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익숙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차는 점점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자신을 찾았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강태준의 계략일까? 아니면 그의 적들이 꾸민일까? 옆자리에 앉은 김민준 실장은 그녀의 불안을 잃었는지 마지막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입을 다물어다. 지금은 그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졌다. 김 실장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잘 가꿔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적인 빌라가 아닌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한 옥이었다. 은은한 조명을 받은 기와 지붕과 정갈한 마당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차에서 내리자 단정한 차림의 여인들이 나와 그 열을 맞았다. 그들의 행동은 훈련된 것처럼 절도가 있었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여인이 유진의 품에서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아기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따뜻한 방과 의사 선생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은이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다. 아이가 그들의 손에 넘겨지자 유진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긴장과 피로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라. 김 실장이 재빨리 그녀의 발을 부축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김 실장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지나고 몇 개의 문을 더 통과했다. 마침내 그가 멈춰 선 곳은 서재로 보이는 방이었다. 방 안은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목향으로 가득했다.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연 창가에 한 노인이 서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형형했다. 수많은 세월의 지혜와 고뇌가 그 깊은 눈 속에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는 대형 그룹의 총수 박진수 회장이었다. 재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보물이라도 찾은 사람처럼 복잡하고 애틋한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박진수 회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 하다가 이내 거두었다. 김민준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꺼냈다. 낮고 색이 바른 사진한 장과 작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그는 사진을 유진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박 회장과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들 품에 안긴 간단 아기가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너. 서연이 내 딸 박소연. 그의 말에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박소연. 그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지금의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고 그때부터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저 막연히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을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말도 안 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유진입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끔찍한 악몽의 일부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했고 그간 애민 증거들은 그녀의 이성을 흔들었다. 박 회장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 전 그의 아내와 어린 딸 서연이가 별장 화재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아내 시신은 찾았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빅. 모두가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맸다는 절절한 세월에 대한 고백이었다. 내 목 뒤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을 게다. 내 어머니와 똑같은 위치에 있지. 그의 말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목덜미를 덜듬었다. 그곳에는 정말로 아주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몸에 있었던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점이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김 실장이 재빨리 의자를 가져와 그녀를 앉혔다. 박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친자 관계 성립 99%. 그 차가운 숫자들은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존재를 손돌이 제 뒤 흔들고 있었다.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죠? 간신히 목소리를 낸 유진이 물었다. 박 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가 강태준과 결혼했을 때부터 너의 존재를 알았. 하지만 이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선띠나 설 용기가 없었어. 나의 등장이 너의 평온한 삶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다. 그저 멀리서 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강태준 그자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사람들이 네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 딸이 내 유일한 혈육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오늘 밤의 기적 같은 구조는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버림받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고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진소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서연, 아비가 너무 무력해서 너를 이토록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 차갑고 낯선 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안정감이 느껴졌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서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유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다. 박 회장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게 총수가 아닌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평범한 아버지의 그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이제 너의 집이다. 너와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의 말은 든든한 버팀목처럼 유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오갈 데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형으로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가 되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운명의 반전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휩쓸고 간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렬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에게 짓밟히고 버림받은 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고 박진소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결연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의 얼굴에 감격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게 끄다. 아버지, 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강태준과 은성그룹 그들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애원이 아니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자의 선전포고였다. 박진소 회장은 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다. 내 딸,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영의 모든 힘을 너를 위해 사용하마.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이 아비가 너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칼이 되어줄 테니. 창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초란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과거의 유약한 대신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투지가 빛나고 있었다. 서유진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박서연의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울의 심장부, 대형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에서 박유진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렵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는 그녀의 단단한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진 도 없었다. 예전의 서유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함과 위협감이 그녀의 전신을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제조제표와 인수합병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월스트리트 출신의 재무 분석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영어로 진행된 회의에서 그녀는 막힘없이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1년 전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던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냉자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5살 하은이가가 태어난 남동생 지온을 조심스럽게 안고 할자고 있었다. 유진은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은 지옥 같은 훈련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두 아이로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 아들 지훈의 탄생은 그녀에게 완전한 재탄생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셔츠의 얼룩을 걱정하는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하은과 박지원의 어머니이자 대형 그룹의 차기 경영인 박유진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결심의 이유는 바로 저 액자 속도 아이였다. 아이들에게 떳하고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거의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지난 1년간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박진소 회장은 그녀에게 세상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과 체력 단련 노랬고 아침 식사 후에는 하버드 법대 출신의 MA 전문 변호사와 기업법을 공부했다.
점심에는 세계적인 투자원 행가와 점심을 겸한 실전, 투자 강의를 오후에는 경영 전략의 대가와 토론을 벌였다. 처음 몇 달은 늙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평생 써보지 않았던 두뇌의 영역을 혹사시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서재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그날 배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처절하게 매달렸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명석한 두뇌와 놀라운 집중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정주부로 살면서 억눌려왔던 그녀의 잠재력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승들의 논리에 반박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고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해졌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단단한 갑옷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박진소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은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 중앙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준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응시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직접 칼을 줄 시간이다. 무엇을 하고 싶느냐? 저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아니면 조용히 재산을 빼앗아 길거리에 나앉게 할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마. 그의 말에는 딸을 위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함께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이 엿보였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단순히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건 너무 쉬운 복수일 뿐이에요.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강태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태준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자존심이자 모든 것인 은성그룹. 저는 그 자체를 빼앗을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을 그의 눈앞에서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깃발을 꽂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딸의 눈에서 자신보다 더 무서운 지명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계획은 있느냐? 유진은 고개를 끄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은성그룹의 모든 공시 자료와 재무제표 심지어는 업계의 루머까지 분석하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강태준은 외형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차입으로 여러 개의 리조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최착이고 분명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유령 회사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의 불법적인 일들을 돕는 몇몇 핵심 측근들이 있죠. 우리는 그 고리부터 끊을 겁니다. 그날 이후 대형그룹 본사에는 비밀 전략기획팀이 꾸려졌다. 팀의 수장은 박유진 부회장이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밤샘을 거듭하며 은성그룹을 무너뜨릴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 계획이 아니라 한 기업의 운명을 건과대한 전쟁 계획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은성그룹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 은성화학이었다. 유진은 은성화학의 소액 주주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해외 투자 펀드를 위장하여 그들의 지분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태준의 측근 중 가장 약한 고린 재무 담당 상무에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 도박빚과 내연 뇌 문제로 작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 박진수 회장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 박 회장은 몰라보게 달라진 딸의 모습에 배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복수라는 감정에 너무 휩싸이면 너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유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강태준 같은 사람은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어요. 그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직원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저는 은성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석은 뿌리를 도려내고 더 건강한 나무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식사가 끝난 후 유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하은이가 새로운 보모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작은 방에서는 지훈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방을 차리로 들여다보며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다시 부회장실로 돌아온 그녀는 전략기획팀을 소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은성화학의 주가 그래프와 지분 구조 현황이 떠 있었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유진은 스크린 앞에 서서 마지막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공식적으로 은성화학의 대한적대적 M&A를 선언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시에 확보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강태준의 재무상무를 압박할 겁니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강태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 사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혼인말처럼 주름얼거렸다. 웃을 수 있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일 거야. 강태준, 당신이 버린 아내가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테니 그녀는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선언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냥감이 목줄을 풀고 이빨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죠.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진을 맞이했다. 대형 그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난 1년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진수 회장이 직접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옹성거림으로 회견장은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웠다. 관상이 불이 켜지고 마침내 박진수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꿋한 자세로 선한 여인이 있었다. 짙은 네이비 색의 원피스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했고 절제된 액세서리는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했다. 낯선 얼굴의 기자석에서는 잠시 술을 엉임이 이렇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대형 그룹에 숨겨진 실세인가? 박진수 회장은 마이크 앞에서 서자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형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간단한 모두 발언이 끝나고 그는 옆에선 여인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저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아온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오늘부로 대형 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할 박유진입니다.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회견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베일에 쌓여있던 대형의 후계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에게 향려. 박유진은 수백 개의 렌즈 앞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형 그룹 부회장 박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형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유창하고 논리 정연하게 그룹의 미래 사업 방향과 혁신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베테랑 경제부 기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회견의 진짜 목적이었던 폭탄을 터뜨렸다. 이러한 비전의 첫걸음으로 우리 대형그룹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으나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성화학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에 벌집을 쑤신 듯한 소란에 휩싸였다. 대영이 은성을 그것도 적대적 M.A.로 공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재계 서열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유진과 박 핵장은 더 이상의 답변 없이 조용히 단상을 내려갔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본사 강태준의 집무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경제잡지를 만족스럽게 넘겨보고 있었다. 차세대 리더 강태준 과감한 투자로 은성의 미래를 그는 기사 제목을 소리내어 읽으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 같다. 그때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대형그룹에서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속보 대형그룹 은성화학에 대한 적대적 M.A. 공식 선언.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잡지를 집어던지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화면에는 방금 끝난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다. 박진소 회장 옆에 서서 당당하게 발표를 하는 박유진의 모습. 강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박유진 누구야? 저 여자. 그는 코웃음을 찼다. 박진소 영감이 노망이 났나?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계집애를 후계자라고 내세워서 쇼를 해 감히 은성을 건드려. 그는 분노보다는 황당함과 격려를 느꼈다. 대영의 공격은 그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어설픈 도발로 여겨졌다. 그는 박유진의 얼굴을 보며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짙은 화장과 값비싼 옷 냉철한 표정에 저 여자와 1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초라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 서유진의 모습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는 그저 흔한 얼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의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사들과 계열사 사장들의 다급한 보고가 빗발쳤다. 은성화학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었고 그룹 전체의 주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호들갑 떨지 마. 겨우 이 정도로 무너질 은성이 아니야. 당장 긴급 임원회의 소집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얼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박진수의 늙은 여우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들어온 겁니다. 이번 기회에 대영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우리 은성의 힘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줍시다.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떠들어댔다. 하지만 몇몇면 노련한 임원들은 그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대형 그룹은 결코 약벌 방대가 아니었다. 더구나 저 박유진이라는 신임 부회장의 눈빛은 보통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강태준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와인 한 잔을 다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이미 대영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박유진이라 재미있군. 어디 한번 놀아보실까?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가 이 정글 같은 재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고 한편 대형 그룹의 박유진 부회장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주식 시세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들어와 강태준 측의 반응을 보고했다. 예상대로 강태준 전무는 우리를 상당히 얕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회의에서도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오만함이었다. 그는 결코 상대를 제대로 분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의 아내였던 자신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잘 됐군요.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데 그는 상대를 약보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은성그룹의 빌딩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님, 예정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재모 상무에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낼 시간입니다. 김민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유진은 홀로 남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이 도시의 차가운 거리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저만갱던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건거대한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당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그녀의 마지막 한 독백이 밤 공기 속으로 차갑게 흩어졌다. 첫 번째 밤은 성공적으로 이뤘다. 이제 더 거대한 파도를 이루길 차례였다. 망측의 실무진들이 길게 늘어서는 회의 테이블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감돌았다. 은성그룹의 임원들은 대형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었고 대형 측의 젊은 실무진들은 자신감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의 중심에 박유진과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1년 만에 공식적인 첫 대면이었다. 강태준은 다리를 꼽고 앉아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박유진이라는 여자를 지변비하게 뜯어보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낯설면서도 기묘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냉정한 표정, 군대덕이 없는 몸집, 그리고 모든 것을 꽤 들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그가 알던 과거의 어떤 여자로도 달랐다. 하지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옆모습의 선이나 차잔을 쥐는 손가락의 모양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의 파편이 아른거렸다. 그는 이 불쾌한 기식함을 떨쳐내려는 듯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얕잡아 보는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부회장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물은 훨씬 더 아름다우시군요.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아름다움만으로 해체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으로 그녀의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대형 측의 직원들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정작 박유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칭찬 감사합니다. 강 전무님. 저 역시 강 전무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스타일은 아주 인상적이다군요. 마치 외주 타기를 즐기는 고개사 같다고 할까요? 그녀의 말은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무모하고 불안정하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 꼼틀이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 은성화학에 대한 대형의 제안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대형과 한 배를 탈 생각이 없습니다. 은성화학은 우리 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심장을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는 없지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며 대형의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란한 미사역을 동원하며 은성화학의 밝은 미래와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을 역설했다. 회의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려는 의도였다. 임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박유진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펜을 느긋하게 돌리며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 같은 태도를 보였다. 강태준의 연설이 끝나고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 전무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자료가 나타났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는 전무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은 은성화학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익률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과감한 투자가 실제로는 위험한 도박에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은성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은성 측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것은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였다.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자료를 손에 넣었단 말인가? 강태준 역시 당당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반박했다. 그건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죠. 하지만 유진은 그의 반박을 기다렸다는데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장기적인 안목이라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화면에는 은성화학이 최근 몇 년간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들의 상세 내역이 나타났다. 시장성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처참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최종 책임자가 바로 강 전무님 당신은 아니었습니까? 그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은성그룹의 재무제표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한 수치를 들어가며 강태준의 경영 실책을 조목조목 짚어댔다. 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의사결정 과정 측근들로만 채워진 비전문적인 경영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까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저 여자 박유진의 눈빛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영혼까지 왜 뚫어보며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강태준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 회사를 집어 삼켜서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스크린을 끄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강 전무님. 저는 은성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려는 겁니다. 그녀의 맘투는 어느새 차가운 분석가에서 자비로운 구원자로 바뀌어 있었다. 당신 같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의 손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썩어가고 수많은 직원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발언처럼 들렸지만 강태준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모욕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군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위대한 기업을 이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은 강태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것은 과거의 서유진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사소한 부부싸움을 할 때 그녀는 언제나 그의 이기심과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저 말을 했었다. 왜 저 여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설마 아니야 그럴 거 없어. 강태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박유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승자의 미소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저 여자는 단순히 대형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강강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병재들이 겠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박유진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박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태어난 것부터 다녔던 학교 만났던 남자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사사치 뒤져. 같은 시간 박유진의 부회장실. 그녀는 조금 전에 격렬했던 회의가 아무래도 아니었다는데 평온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밀전략기획팀의 팀장이 조용히 들어와 USB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회장님, 드디어 재무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의 전체 리스트와 작은 흐름 내역입니다. 유진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자금이 채 내역이 나타났다. 강태준이 지난 몇 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식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 및 배임 범죄였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강태준의 범죄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심리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시간이 없다. 그녀는 팀장에게 지시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언론사에 보낼 보도자료도 축제가 시작될 시간이니까요. 그녀의 입가에는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경제계는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한 유력 경제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때문이었다. 단독 은성그룹 조상은 재무상무 수십억 건대 불법 도박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정황 포착. 기사는 조상무가 해외 원정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졌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 계약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구체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었다. 기사가 터져나오자마자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박유진이 준비한 축제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직접 겨냥하기 전에 그의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동 중 하나를 먼저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든 작은 흐름을 꿰고 있는 조상훈 상무가 바로 그 첫 번째 목표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분노를 터뜨렸다. 멍청한 놈,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그는 즉시 조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조상우는 그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검찰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 대형 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벼랑 끝에 몰린 조상훈 상무 앞에 나타났다. 그는 굳어있는 조상무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강태준과의 의리를 지키다. 횡령, 배임, 뇌물, 수수 등 모든 죄를 뒤집었고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썩는. 두 번째는 검찰에 자수하여 강태준의 모든 비자금 내역을 증언하고 소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덧붙였다. 하지만 박유진 부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당신 가족의 생계는 저희 대영이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었다. 조상우는 몇 시간을 고뇌했. 강태준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심 사이에서 그는 처절하게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강태준의 그림자보다 가족을 지켜주겠다는 대영의 현실적인 제안을 선택했다. 그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설명하고 강태준의 모든 범죄가 담긴 비밀 장보를 넘겼다. 얼마 후 강태준은 조상훈 상무가 대영의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배신감에 피가 겉으로 솟는 것 같았다.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는 이제 다른 임원들을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저들 중 누가 또 나를 배신할까? 누가 다음 차례가 될까? 그의 마음속에 편집증적인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박유진의 두 번째 사냥은 지체 없이 시작되었다. 다음 목표는 강태준의 무리한 리조트 사업을 주도했던 박동식 기획본부장이었다. 유진의 팀은 박 본부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가 리조트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진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언론의 정보를 흘리는 대신 박동식 본부장과 조용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평소 존경받는 인품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했던 박 본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유진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그의 아들 회사와 건설사관의 이면, 계약서 사본과 작은 미체,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박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는 이미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유진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본부장님을 망신 주거나 감옥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요구해.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할 것, 그리고 앞으로 열릴 모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대영 측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서류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사라질 겁니다. 본부장님의 명예와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드님의 미래는 안전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박동식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는 잠시 후 힘없이 고개를 끄다. 불과 몇 주 사이에 강태준의 오른팔과 왼팔이 모두 잘려나갔다. 조상우는 검찰에서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강태준을 압박했고, 박동식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했다. 은성그룹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동요했다.
강태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부하 직원들을 몰아세웠다. 그의 이성적 판단력은 흐려졌고 모든 상황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박유진이라는 여자를 향한 증오와 공포를 동시에 키워나갔다. 그는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 박유진의 뒤조사를 계속했지만 건져 올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진수 회장이 잃어버렸던 딸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공식적인 프로필 외에는 턱 비어 있었다. 다만 조사원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고했다. 그녀가 서씨 집안에 입양되기 전에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이 미스터리한 공백은 강태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의 문턱에서 맴돌 뿐이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수습하는데 급급했던 그는 과거 자신이 버렸던 여인과 현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여인을 연결시킬 이성의 끈을 놓치고 있었다. 며칠 후 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대형 측이 제안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경영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웃음쳐올 안건이었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준의 핵심 측근 2명이 사라진 지금 이사회의 기류는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거의 애원하듯 이사들을 설득했다. 이건 대형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수작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이미 강태준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류가 더 중요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태준의 예상을 뒤엎고 안건은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잠적했던 박동식 본부장이 보내온 위임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있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그들의 얼굴에서 이제 그는 경계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자신이 견고하게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권력의 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박유진이라는 여자가 벌이고 있는 이 게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의 왕국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위주. 은성그룹의 상공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번 주총회의 최대한 건 명백했다. 바로 강태준을 포함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안과 대형 그룹 측이 추천한 신규 이사 선임안이었다. 이것은 은성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이었고 양측은 사활을 검표 대결에 돌입했다. 벼랑 끝에 몰린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야수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는 충성심이 흔들리는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서실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뿌리며 지지를 호소했고 말단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차명으로 의결권을 사들이는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마수는 대형 측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까지 뻗쳤다. 그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를 벌이며 투자자들을 압박했다. 강태준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당신의 사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도 더욱 거세졌다. 강태준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몇몇 언론사를 매수했지만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박유진 부회장을 폄하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를 기업 사냥꾼, 경영 경험이 전무한 온실 속 공주로 묘사했고 심지어는 그녀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들먹이며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펴들였다. 이에 마수는 박유진의 방식은 정반대였다. 그녀의 캠프는 차분하고 냉철했으며 모든 전략은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저분한 흑색 선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와 그녀의 팀은 직접 발로 뛰며 주요 주주들을 1대1로 만나는 전공법을 택했다. 그녀는 국내 최대 연기금의 펀드맨이 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투자기관의 대표, 그리고 수십 년간 은성그룹에 투자해온 원로 주주들을 차리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태준 체제 하에서 은성그룹의 주주 가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것이 지난 3년간 강태준 전무가 추진한 사업들의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종업계 경쟁사들의 평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계속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대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대영이 은성을 인수한 후에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주주 배당 정책 강화. 그녀의 계획은 허황된 약속이 아닌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실현당한 비전이었다. 주주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뛰어난 전문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번 표 대결의 캐스팅보드를 지고 있는 것은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체니 이익은 해외 사모펀드였다. 그는 은성그룹의 지분 7%를 보유한 3대 주주였고 아직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다. 강태준은 몇 번이나 그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는 범범히 거절했다. 하지만 박유진이 면담을 요청하자 그는 뜻밖에도 흔쾌히 응했다. 홍콩의 한 호텔에서 마주 앉은 두 잠, 백발이 성성한 노투자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젊은 여성 경영인을 뜯어보았다. 박 부회장, 당신이 강태준보다 낫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말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지난 6개월간 분석한 은성그룹의 미래 가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강태준 전무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요약보입니다. 곧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지요. 그녀는 협박하지 않았다. 그저 팩트를 전달할 뿐이었다. 저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CEO에게 기업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데이비드 첸은 한참 동안 서류를 말없이 넘겨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다. 흥미롭군. 아주 흥미로워.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조금씩 유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강태준의 협박에 굴복했던 일부 주주들이 비밀리에 대형측으로 돌아섰다. 그의 비상식적인 행보에 염증을 느낀 내부 직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강태준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박유진, 감히 네가 뭔데?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그의 눈은 피발이 서 있었고 관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바닥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밀리에 관리에 온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주총 당일 위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자사된님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집 것이라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박진수 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언론의 공격이 너무 심하구나. 괜찮으냐? 유진은 책을 덮고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아버지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지난 1년간의 고통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내일은 단순히 한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 내일은 정의가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은성그룹 빌딩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운명의 날, 주주총회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동이 트기 전 유진은 잠에서 깨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의 눈은 조금 전까지 강태준이 저주를 펴부으며 바라보던 바로 그 빌딩을 향해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날의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고요하고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그녀는 이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마치 거대한 화약고 같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을 내써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와 달리 메인 앞줄에 아버지 박진수 회장과 함께 앉은 박유진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강태준의 충실한 신복인 이사회 의장이 서둘러 의사봉을 두드리며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어떻게든 강태준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안건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다. 마침내 경영진 회의만이 상정되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대형 그룹은 교활한 깨를 내어 우리 모두의 재산인 은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국심에 호소하고 대형 그룹을 마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처럼 묘사했다. 저 박유진이라는 여자는 경험도 없는 낙하산일 뿐입니다. 저런 자에게 우리 은성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저 강태준의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열변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동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박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잠시 바라본 뒤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강태준 전무님의 회사에 대한 열정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열정이 무능을 가릴 수는 없으며 애국심이 부패의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뒤연의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자 장내에는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해외 리조트 사업의 참혹한 실패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참 문학적인 투자 손실 눈동이처럼 불어난 부채,
그것은 명백한 경영 실패의 증거였다. 유진의 목소리가 단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었던 경영자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작은 흐름도가 나타났다. 강태준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한 비자금 통로였다. 화면에는 검찰의 모든 것을 자백한 조상훈 전 재무상무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 전무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사기꾼 내 돈 물어내.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들이 조작한 음모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 위에서 날뛰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박유진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네가 뭔데,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곤히 나를 심판해. 모든 소음이 먹고 장내에는 그의 관계 어린 외침만이 메아리쳤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유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혼란의 모든 사람들의 귀가에 똑똑히 밝혔다. 강태준 씨, 제가 당신에 대해 무엇을 아냐고 모르셨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이 성공적인 계약을 마친 날 밤에는 싱글 몰트 스키를 마시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할 때는 손가락으로 헤이브를 두드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녀는 그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임신한 아내와 5살짜리 어린 딸을 한겨울 밤 입고 있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그 지독한 추위가 어떤 것인지도 합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유진은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제 이름은 박유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 다른 이름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혼란이 장내를 휩쓸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과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녀에게서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보던 그 눈빛에 정체를 그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과거의 아내가 지옥의 악기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돌아온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때 박진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내 딸이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여. 저자는 가민의 유일한 혈육을 해치고 길거리에 내버렸어. 그의 외침은 사태의 쐐기를 받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강태준에 대한 경영진 해임한 투표는 이제 단순한 형식일 뿐이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의사봉이 내리쳐지고 그의 해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순간 볼롬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태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완전히 넋이나간 채 주저앉아 있던 강태준의 앞에 선 수사관이 차갑게 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끌려나가던 강태준의 눈이 마지막으로 박유진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승리의 희열이나 통쾌함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겨 있는 것은 오직 고요하고 선을 한끈 맺은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정리해야 할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한때 재기의 총화로 불렸던 남자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단상 위로 박유진은 굳건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정의의 망치가 그렇게 그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내리고 쳤다. 강태준이 체포되고 일주일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폭풍이 밝히고 지나간 은성그룹의 내부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박유진은 마침내 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과거 강태준의 것이었던 최상층 집무실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집무실 안에는 여전히 강태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다. 값비싼 수입 가구, 그의 취향이 담긴 미술품,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명패까지 유진은 잠시 그 공간을 둘러보았다.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낡고 오염된 과거의 유물을 보는 듯한 무감각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치워주세요. 제 취향은 아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벽지 대신 밝고 투명한 유리벽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경영을 할 생각이니까요.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은성그룹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성과도 같았다. 하지만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몰락 이후에도 이사회와 주요 부서에는 여전히 그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새로운 회장에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의 계약 정책을 방해하고 태업을 일삼았다. 그들은 박유진이 외부에서 온 정령군에 불과하며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취임 후 첫 이사회에서 그들의 저항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유진이 제안한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와 비리 임원, 임계안에 대해 강태준의 신복이었던 한 이사가 빗보는 듯한 말도로 반대 의견을 냈다. 회장님, 너무 급진적인 계약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진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에는 그 이사가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우며 떡고물을 받아 챙긴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과거를 묻어두자는 말씀은 이 서류들도 함께 묻어달라는 뜻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사님 회의실에는 얼음망 같은 정적이 흘렸다. 그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은성을 만드는데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인연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잡이었다. 그날 이후 이사회에서의 노골적인 반대는 사라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직원들의 동요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회사를 지배온 총수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경쟁사였던 대형 그룹이 새로운 주인이 된 현실에 불안해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회사를 떠돌았다. 직원들의 사기는 당에 떨어져 있었다. 유진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다. 그녀는 높은 단상위가 아닌 직원들 사이를 직접 걸어다니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무능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해 답변했다. 그녀의 진솔한 태도에 굳어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것을 되찾아 주러 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은성입니다. 기업을 제거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또 다른 전장으로 향해야 했다. 바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엄마로서의 전장이었다. 6살이 된 딸 하은이는 그날 밤에 충격해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면서 깨고 유진이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유진은 깨달았다. 기업의 회장이 되는 것보다 하나의 상처를 보듬는 엄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은이에게는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고 아들 지훈이에게는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주말에는 화려한 파티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이 입가에 묻은 하은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대기업의 회장이 아닌 그저 두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어디에 있어? 왜 우리랑 같이 안 사? 유진은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내에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은아 아빠는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지금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세상에는 잘못을 하면 꼭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있단다. 그녀는 강태준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옳고 그름에 대해 그리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랑 하은이랑 지훈이는 이제 아주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으로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 꼭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응. 엄마 사랑해. 얼마 후 유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비는 구차한 변명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무표정하게 읽곤 내려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과거의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성그룹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둡고 침체되었던 회사 복도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새로운 비전 아래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유진은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 어떤 기업 인수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기업을 되찾는 싸움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아이들의 평온한 미소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제딘이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과거의 사건이 되어 있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은성그룹의 놀라운 부활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여성 리더 박유진 회장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명 경제 전문 잡지의 신여모 표지는 활짝 웃고 있는 박유진의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올해의 경영인 박유진 회장. 투명성과 혁신으로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구다. 기사는 그녀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부실 기업에 오명을 썼던 은성그룹이 어떻게 업계 최고의 클린 기업이자 혁신 기업으로 거듭났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고 직원들의 복지 수준과 만족도는 업계 최고를 기록했다. 은성그룹의 회장실은 3년 전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번의적인 원목 가구 대신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가구들이 자리했고 한쪽 벽면은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과 함께 회사 내부의 모습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박유진은 이제 은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제안 아주 인상 깊군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방향성이 마음에 듭니다. 이 안건은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래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강태준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였다. 그는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보고서를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묻힌 인물일 뿐이었다. 회장님, 저녁 약속은 어떻게 할까요? 상공회의소 회장님과의 만찬이 김 실장의 말에 유진은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 약속은 취소해 주세요. 저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약이 있거든요.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레어 보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이 있는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선 9살이 된 딸 하은이와 4살 배기 아들 지훈이가 엄마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유진은 허리를 숙여도 아이를 한가득 받기심에 그들의 뼈에 입을 맞춰 회사에서의 카리스마한 엄치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정한 엄마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우리 아들, 누나 학교 숙제는 다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정원 한쪽에서는 아버지 박진수 회장이 손주들을 위해 직접 바비큐를 굽고 있었다. 그는 이제 대형 그룹의 경영을 이선으로 물리고 자상한 할아버지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유진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원으로 나갔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지훈이는 아장아장 걸어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렸다. 아버지는 잘 구워진 고기를 손주들의 접시에 놓아주며 화무침 미소를 지었다. 따스한 저녁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행복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두 아이와 함께 정원 근에 나란히 앉아 넣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지독하게 추웠던 그 겨울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문득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던 저망의 밤, 복수를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던 재건의 과정까지 그녀는 이제 그 모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행복을 이토록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독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히 빼앗겼던 것을 되찾은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하은이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엄마,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 한마디에 유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느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그래. 우리 딸. 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녀는 한 팔로는 하은이를 다른 한 팔로는 품에 안긴 지훈이를 꼭 껴안았다. 두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심장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어. 차가운 겨울밤, 정원계,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씨는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찬란한 불꽃이 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무렇게며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하늘 첫 별이 떠오를 때까지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그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다. 새로운 새벽은 그렇게 고요하고 완전한 행복 속에서 밝아오고 있었다.